안녕하세요 여러분, 황 선생입니다. 50년 전에 프랑스에서는 서로 의견이 분분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르트르와 아롱이라는 사람이 둘이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는데, 우리가 50년 전에 한국 전쟁이 있었죠. 아롱이 먼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르트르는 그건 아니다, 남한을 침공한 것은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강정구 교수의 그 글을 가지고 나라가 논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그런 내용인데, 그 당시에 드골 대통령은 그냥 그도 프랑스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그냥도 그도 대한민국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기에서는 도종환 시인의 구속 수사 이유라는 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학대학의 필수 용어 해설에서는 메가드를 알긴 하나요? 사회계약론, 미란다 원칙, 인권, 국가정체성, 국가보안법, 메카시즘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또 문학과 예술작품, 영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문학과 영화 작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고, 셰익스피어 햄릿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생각을 정리를 하는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해 보기 위해서 도종환 시인의 구속 수사 이유라는 칼럼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6월 여름 햇살처럼 여론도 따갑게 끓어오르던 날, 나는 교무실에서 성적표를 쓰고 있다가 5명의 건장한 경찰들에 의해 끌려가 구속되었다. 좀 서론이 짧은 그 글인데, 이 서론에서는 경찰들에 의해 끌려가 구속되었다, 이런 내용이 이 서론의 소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 단락은 벌레가 기어다니는 마룻장 날바닥에 앉아 밥을 먹었고, 변이 직접 내려다 보이는 변기통 위에 앉아 하루 3번 식기를 닦았으며, 사회적 이름을 빼앗긴 채 가슴에는 수임번호 376번이 달려 있었다. 검찰에 불려갈 때마다 거미줄의 날개를 묶인 곤충처럼 포성줄로 결박당하였다. 검찰 조사를 받는 시간보다 조사를 받기 위해 아침부터 하루 종일 결박당했는 것이 더 힘들었다. 반말로 이름을 부르고 내 시집 제목을 거론하며 비웃어대고, 내가 무슨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특정 집단의 사주를 받은 것처럼 몰아붙일 때면 당혹스럽기 그지없었다. 1단락은 구속된 교도소 환경은 참 모멸의 순간들 연속이었다, 이런 내용의 소주제가 들어있죠.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멸의 순간보다 더 힘든 것은 제자들과 부딪히는 시간이었다. 사람을 찌르고 들어와 있던 제자가 복도에서 밥통이나 국것을 밀고 다니며 퍼주는 밥을 식구통으로 받고 있을 때였다. 견딜 수 없는 참혹함과 난감함에 몸이 떨렸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목욕 시간이었다. 자, 목욕 준비라는 명령이 시달리면 모두 발가벗고 몸에 비누칠을 한 채 서 있어야 했다. 교도관이 차례로 방문을 따면 복도 끝에 있는 수도까지 달려가 대하로 서너 번 끼얹어두는 물을 뒤집어 쓰고 돌아오는 목욕이었다. 그런데 차례로 방문을 따주면서 목욕을 시키다 보니 옆방에 있는 제자와 복도에서 만나게 된다. 발가벗은 채 제자 앞에서 뛰어다녀야 하는 시간은 나에게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였다. 두 번째 단락은 모멸의 순간보다 더 힘든 것은 제자들과 부딪히는 시간이었고, 이러한 것은 가장 큰 형벌이었다, 이런 소주제를 담고 있죠.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런 수치심과 모멸감을 견디는 것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밖에 두고 온 자식들이었다. 엄마도 없고 자식들을 두고 너마저 감옥에 들어가면 고아가 되는 아이들을 늙은 우리가 책임지라는 말이냐고 아버지는 펄펄 뛰셨고 나와 의절하겠다고 하셨다. 아들이 처음 보낸 글씨로 편지를 보냈을 때는 정말 많이 울었다. 나무 자식 바르게 가르치자는 일로 바쁘게 뛰어다니다 내 자식이 글씨 한번 가르치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저 혼자 배워서 쓴 서툴고 비튼 글자 하나씩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감옥벽을 뾰족한 것으로 그 십자가를 새겨놓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다. 하느님, 당신이 이 아이들을 키워주십시오 하고. 자, 여기까지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 수치심과 모멸감을 견디는 것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밖에 두고 온 그런 자식이었다, 이런 소주제를 담고 있죠. 자, 본론 마지막 단락입니다. 재판을 받는 날 재판 시간에 마치기 위해 집안 전체가 정신없이 분주한 사이, 어린 딸은 놀이터에 나가 놀다가 떨어져 팔이 부러졌고 뼈가 조각조각 나서 오래 고생하였다. 내가 구속되면서 우리 집안도 나도 그처럼 조각조각 났다.
그 사건으로 내가 대법원에서 받은 최종 판결은 벌금 30만 원형이었다. 자동차 접촉 사고를 내도 벌금 30만 원이 더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나는 구속되었고 학교에서 해임되었으며 법적 인정을 받고 다시 복직할 때까지 10년간 해직 교사로 살아야 했다. 석방 후에도 버클리대 강연 초청을 받았지만 구속 전력 때문에 내보내주지 않았다. 국에 나갈 일이 있을 때마다 제동이 걸렸다. 자, 이 마지막 단락은 내가 구속되면서 우리 집안도 나처럼 그렇게 산상조각이 났다. 이런 소주를 담고 있는데 이 글의 특징은 점층적으로 상승하는 그 사건이 상승하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독재 정권 시절 검찰권의 중립, 사법권의 정의를 위해 위에서 내려오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며 사직생의 각오로 사표를 내는 검사를 나는 보지 못했다.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법에 근거한 이성적인 논의와 절차를 거쳐 재판하되 무조건 사람을 구속해서 재판해야지만 검찰의 권위가 선다는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반드시 구속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도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옥에 보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자, 마지막 결론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하고 처벌해야 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그 칼럼의 내용이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칼럼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도종환 시인은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집을 내서 많이 알려진 그런 시인입니다. 자, 이분은 1989년 정교조 활동을 하다가 구속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생각이 다르다는 그 이유로 많이 탄압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 중에 한 분이 도종환 시인인데 우리가 그래서 봤듯이 한 사람을 부당하게 구속을 시킨다는 것은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한 인간을 파괴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당하게 구속하는 이런 것은 인권 침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종환 시인의 글을 가지고 인권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사르트르하고 아롱이라는 사람이 의견 충돌이 됐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사이에서도 강정구 교수의 발언을 가지고 의견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그런 유행이죠. 예를 들면 원자탄 26개로 북한을 공격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 한반도를 통일하게 하면 통일 전쟁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상당히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강정구 교수를 구속해야 된다. 구속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죠. 그래서 과연 강정구 교수를 구속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인권이란 것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용어를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계약론인데 여러분들 인터넷 그 실명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익명성에 대해서 쌤과 같이 이제 공부도 해봤고 그 다음에 욕망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대의 구분을 좀 했었죠. 이건 역사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인데,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선사시대라고 봤을 때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쭉 이제 역사가 이어져 옵니다. 이제 청동기, 철기, 중세, 이제 근대 이렇게 이제 오는 것이죠. 자, 한번 여기까지는 그 고대 사회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근대 사회는 어떻게 열렸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근대는 1500년대부터 시작했다고 한번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1600년, 1700년, 1800년, 1900년. 자, 우리가 이제 2000년 이후는 미래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같이 욕망에 대해서, 낙강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상상계, 상징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자연 상태에서 수렵을 하거나 또는 수렵과 농업을 같이 했던 그런 시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 상태란 것은 자연법이 지배하는 이런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대 사회는 어떻게 보면 중세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중세까지는 암흑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 중세에는 또 그 암흑의 시대라는 것은 마녀 사냥을 하기도 했죠. 그 화형을 시키고. 또 이 암흑의 시대에서 우리가 특징적인 것은 노예입니다. 노예. 이 노예라는 것은 굉장히 그 많은 품목을 가진 상당히 그 매력적인 그런 상품으로 인식이 됐던 그런 시기가 바로 고대 중세까지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자, 그런데 이 노예는 인간인데 이 인간을 도구화했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여러분들, 이 노예는 굉장히 상품성이 큰 겁니다. 인간을 상품이라고 그러고 도구로 하니까 조금 이해가 좀 안 되고 이상하죠. 그러나 이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노예의 특징은 남녀노소도 있고, 또 광부, 식모, 폐인, 무능력자 또는 유식한 자, 무식한 자,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러한 생산적인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노예 제도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노예라는 것은 전쟁에서 진 나라의 포로들이 바로 노예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시기로 우리가 같이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그다음에 노예 상태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러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를 좀 잘 해놓으시면은 상당히 공부하는데 좀 많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농업 사회가 되면서, 정착 사회가 되면서 잉여 생산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잉여라는 것은 내가 쓰고 남아있는 그런 물품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 잉여 생산물이 많아질수록 어떻습니까? 침략을 받습니다. 뺏어가려고 하는 세력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뺏어가려고 하죠. 그것도 방어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고 정리를 해놓아야 할 것은 자연 상태, 자연법이 지배한 상태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 그래서 이걸 원시 공동체 사회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원시 공동체 사회. 그런데 이 고대나 중세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철기 무기를 가지게 되면서 이런 공동체 사회는 무너지게 된다. 또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기에는 화폐도 유통이 된다. 또 교환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잉여 생산물은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암흑의 시대, 이런 시대가 고대 중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즉 전쟁에 지면은 그 정복자가 왕이 되는 것이죠, 이제. 자, 이런 암흑의 시대, 무시무시한 암흑의 시대가 진행이 되다가 1588년. 자, 1588 뭔가 좀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죠? 선생님이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1588 어떤 전화번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588년도에 우리의 위대한 사상가인 홉스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홉스라는 사람은 1651년도에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썼죠. 이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는 그 홉스 나름대로의 군주론을 쓴 것이죠, 이제. 이 리바이어던을 보면은 이 홉스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이다. 자연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는
인간은 자기 보존에 어떤 그 본능이 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를 위협하는 그 상대를 죽여도 괜찮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정당방위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남을 죽여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계약을 해서 그런 상태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홉스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어떤 계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자연법 상태, 자연 상태로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연 상태로 돌아가서 보면은 사람을 서로 죽이고 또 전쟁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서로 약속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비로소 홉스가 최초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리바이어던을 썼는데 여러분들 스님이 만들어 놓은 교재를 보면 알겠지만은 그 리바이어던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왕관을 쓰고 있고 한쪽에 칼을 들고 있고 횃불을 들고 있고 그다음에 성이 보이고 옛날 전제 군주제 왕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는 성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포가 나오고 창이 나오고 군인들이 나오고 이러한 모습들, 이거는 전제 군주국가, 전제 군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고대와 중세는 전제 군주제인데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죠. 인간을 노예로 도구화로 사용했던 그런 시기. 그런데 최초로 홉스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 위험하게 되는 그런 발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바이어던은 바다에 사는 괴물인데 성경 욥기 41장에 보면은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바다 괴물이 나옵니다. 바다 괴물이 풍랑을 몰아오고 거대한 파도를 몰아와서 모든 것을 삼켜버리듯이 결국은 이런 전제 군주제의 암흑의 시기인 그런 폭군들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 리바이어던입니다. 자, 그 이후에 로크라는 또 위대한 사상가가 또 태어나게 되죠. 이 로크라는 사람은 1632년도에 이제 태어납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은 이 1631년쯤 되면은 모든 물품들이 교환을 하면서 자본에 대한 그러한 인식들이 싹 트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자본을 축적해가 오르죠. 그래서 시민계급 또는 자본가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 어린 왕자에 보면은 그 돈만 세고 숫자만 세는 그런 사람 나오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이 많아지니까 서로 어때요? 뺏고 뺏기고 사기치고 강도하고 이 나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로크라는 사람은 그런 사회를 우리가 서로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특이한 것은 홉스라는 사람은 아까 내 자신의 존재가 보존 가치가 위협을 받으면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 이것은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순자가 이야기했던 성악설적으로 우리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자 로크는 성선설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을 했던 사람이죠. 특별히 이제 로크라는 사람은 시민 저항권에 대해서 최초로 개념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이야기하는 주민 소환권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뽑은 그런 단체장들, 국회의원들 또는 시장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주민이 소환하는 거 이러한 제도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위대한 사상가인 루소가 태어납니다. 루소는 1761년도에 루소라는 사람이 사회계약론을 썼습니다. 써서 발표를 했죠. 이 사회계약론의 주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고대와 중세 이런 암흑기 시대, 그건 전제 군주가 인간을 많이 억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이야기했듯이 자연 상태와 자연법이 지배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라는 것을 루소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중에 힘이 센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요? 그 힘이 센 친구가 억압적으로 야 뭐 돈 내놔, 너 내 책가방 들고 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로 의견을 모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재산과 모든 것을 전부 다 내놔라. 자, 다 똑같이 내놓으면 평등한 상태가 되겠죠. 이 평등한 거, 그걸 다 내놓은 거, 이것은 루소는 단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체에 다 주자. 그리고 이 단체,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입니다. 그런 모든 나의 권리나 권한을 다 주고 그 대신에 다 우리가 평등한 똑같은 상태가 됐으니까 우리를 보호해달라. 우리의 자유와 생명과 평등을 보호해달라. 이런 의미로 서로 개인과 단체, 국가가 계약 상태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다 내놓았다는 것은 자연 상태로 또 자연법이 지배한 상태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사회계약론을 최초로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천정배 장관이 어떤 교육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민주주의 원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을 모르는 검사, 판사들이 많다. 법을 공부했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절차를 모르고 있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은 주인은 우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약을 해서 나의 모든 것을 국가에, 단체에 줬기 때문에 그 권리 행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바로 민주국가 또는 근대 국가의 탄생입니다. 이게. 이런 개념이. 자, 그렇다면 주권 재민이란 말도 여기서 비로소 나오고 있는 것이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다 출발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주인은 누군가? 주인은 바로 우리다 라는 것입니다.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고 하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뽑는 것이고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잠시 이쪽에다가 유임했고 준 것일 뿐이지 어떻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달라, 평등을 보호해달라, 또 우리의 자유를 보호해달라, 이런 개념이 바로 사회계약론입니다. 물론 루소도 성선설적인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홉스, 로크, 루소 이런 개념을 잘 정리를 해서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주인은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서대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봤듯이 도종환 그 선생님을 이야기를 잘못했다, 생각이 틀리다, 말을 잘못했다라는 이유로 구속을 해서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 사람을 파괴하는 것,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는 계약 위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거꾸로 이 단체나 국가는 우리의 종인데 종이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민주국가고 근대국가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사회와 계약을 해서, 국가와 계약을 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종환 시인을 구성한 그런 부당한 것, 또 강정구 교수를 생각이 틀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속한 것은 그것은 명백하게 계약 위반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는 정리를 우리는 분명하게 해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민주국가의 탄생,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주인의 자리를 내놓고 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종환 시인이 말했듯이 생각이 틀리다는 이유로 사상이 틀리다, 표현이 틀리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확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확대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햄릿은 여러분들 읽어본 사람들 있죠? 심각한 고민에서 해나지 못합니다. 삼촌이 국왕인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것을 알고 나면서부터 심각한 고민에 빠지죠. 무엇입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주 유명한 그런 명언 같은 그런 독백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에 갇혀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을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 세상은 꼭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존재하느냐 마느냐 또는 있음이냐 없음이냐 뭐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이분법적인 그런 명료하고 명징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하는데, 근데 3차원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원적인 생각을 못합니다. 꼭 두 가지, 흑백의 논리, 선과 악 또는 생과 사, 존재, 비존재, 이런 식의 인식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그런 인간의 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선택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살려면 죽어야 되고 죽으려면 살아야 되고. 햄릿은 그러한 자기 안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내용 중 이런 이야기였죠. 오피리아가 있는데 오피리아에게도 순수한 것이냐 비순수한 것이냐, 이걸 가지고 서로 대립하죠. 결국 이런 이야기는 존재하는 것이냐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순수하다면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너무 분명해서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3차원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촉근 이론에서 공부를 했듯이 이 세상은, 우주는 11차원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우리가 했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다양한 세상, 또 다원적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인터넷 세대입니다. 새로운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이죠. 딱 두 가지를 가지고는 생각할 수 없다. 다양성이고 다양한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둬라. 강정구, 그도 대한민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는가요? 충분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002년 월드컵 때 봤으면 알겠지만은 막강한 그런 파워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강정구 교수가 어떤 맹수인가요? 아니면 무슨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가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은 할 수 있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펴봤듯이 이런 암흑의 시대, 중세 또는 고대로 우리가 가서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는 다양성의 시대 또는 다원성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분명한 선택보다는 다양하게 선택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도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 계약론 또는 자연법 사상, 자연 상태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것이죠. 나는 너무나 소중하고, 나는 너무나 귀중한 존재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존재고,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 계기를 만들어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생각 정리하기는 셰익스피어의 햄릿, 이분법적인 거. 죽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공부가 안 된다고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인 극단적인 그런 생각은 정말로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정리를 해보시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천부 인권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인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21세기 이 다원적인 사회에서 그 리좀 배웠죠. 리좀적인 그런 사유를 가지고 우리가 우주적인 정신을 가지고 가는 그런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정신들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잘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권과 그 다음에 그도 대한민국이다, 여러분도 대한민국이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